2015년 가을이었어요. 그때 저는 63세였고 제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퇴직하고 연금도 넉넉했고 외동딸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제 앞가림을 잘하고 있었죠. 집도 불편함 없이 넓었고 저는 그럭저럭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신문을 보고 딸아이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완벽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날 제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몇 년 전 제 오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빠가 떠난 후 엄마는 새언니와 함께 살고 계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몇 년간 새언니와 엄마의 동거는 불편하고 어색한 눈치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들의 관계에서 오는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언니가 재혼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92세 노모는 더 이상 그 집에 계실 수 없게 되셨습니다. 혈육은 저 혼자뿐이었고 결국 제가 엄마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모셔야지. 남편의 그 말은 고맙고 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피어났습니다. 엄마를 모시러 가는 날 남편과 저는 차를 타고 새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죠.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이미 낡은 가방 몇 개를 챙겨두고 현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불안과 조심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낯선 곳으로 떠나는 손님처럼 혹은 누군가에게 폐를 끼쳐 미안해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이제 가실까요? 남편이 먼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힘드셨죠?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엄마는 제 눈을 피하며 그저 고개를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짐을 챙겨 차에 싣고 엄마를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백미러로 본 어머니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엄마는 우리 집에 손님처럼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청객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집은 분명 엄마의 딸인 제가 사는 집인데도 엄마는 마치 주인의 눈치를 살피는 손님처럼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죠. 저는 그때 그저 나이 드시니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엄마를 위해 마련해 둔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에는 간소하게 침대와 작은 서랍장이 놓여 있었죠. 엄마, 이 방에서 지내시면 돼요. 화장실도 가깝고 햇볕도 잘 들고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엄마는 제 설명을 들으면서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내려놓고는 그 안에서 꼬깃꼬깃한 옷가지 몇 개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드셨습니다. 사진첩을 만지작거리는 엄마의 손이 가늘게 떨렸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몸짓과 불안한 눈빛이 그 작은 방에서 꺼내든 낡은 사진첩이 엄마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는지요. 그저 이제부터 내가 엄마를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과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불편함만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넓었지만 엄마에게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낯선 곳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때 제 집에서 엄마보다 더 많은 것을 결정하고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엄마는 그런 저에게 의지하고 순응해야 하는 입장으로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서글픈 사실을 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고 남편은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알 수 없는 심경으로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신 후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적적하실까봐 동네 한글학원에도 등록해드렸죠.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걸 제가 선뜻 해드린 건데 처음엔 몇 번 다니시는가 싶더니 이내 안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왜 안 가세요? 재미있게 다니시라고 제가 등록까지 해드렸는데 제 물음에 엄마는 그저 고개만 숙이셨습니다. 딱히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죠. 다른 분들은 배우고 싶어서 난리인데 막상 보내드리니 시큰둥한 엄마가 그때는 솔직히 좀 불만이었습니다.
제가 호의를 베풀어도 엄마는 왜 저렇게 거절만 하실까 하는 생각에 서운하기도 했고요. 밖으로 나설 때면 더욱 그랬어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칼같이 지켜야 했고 움직임도 빠릿빠릿해야 직성이 풀렸죠. 그런데 엄마는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느 날 가족 외식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모처럼 근사한 곳에 가서 맛있는 걸 사드릴 생각에 저도 나름 기분이 좋았죠. 남편과 딸은 벌써 현관문을 나서서 차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 어서 가요! 하고 재촉하자 엄마는 신발을 신는 둥 겨우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먼저 계단을 내려가면서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엄마의 발걸음은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척이나 느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 앞에 가서 차 문을 열고 기다리는데 엄마는 여전히 저만치 뒤에서 느릿느릿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엄마, 좀 빨리 좀 왜 이렇게 느려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튀어나온 말이었죠. 엄마는 제 말에 깜짝 놀라신 듯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애써 발걸음을 재촉하려 하셨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속도를 내려다 휘청거리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저 의유, 나이 드시더니 더 느려지셨네 하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걸어주시면 좋겠다고 왜 저리 느리실까 하는 답답함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모시고 함께 여행이라도 다녀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여행 가는 게 낙이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몇 번이나 권해도 엄마는 매번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집에 있을게. 뭘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왜 제가 챙겨드리는 건 다 싫다고만 하시는지,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귀찮게 하거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가 싶어 가끔은 서운한 마음마저 들었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엄마가 한글 학원을 거부한 이유를요. 학원에 다니는 분들 중 엄마가 최고령이셨고 또래 친구들을 사귀기도 힘들었을 뿐 아니라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버거우셨다는 것을요. 게다가 새언니 집에서 나와 딸네 집에 얹혀 사는 초라한 자신의 사정을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왈가왈부하기 쉬우셨다는 것을요. 제가 좋다고 내민 손길이 엄마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고 눈치덩이였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느린 걸음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몸이 둔해진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90이 넘은 고령의 몸으로 관절 여기저기가 시큰거리고 쑤시는 고통 속에서 겨우겨우 발을 떼고 있었다는 것을요.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도 온 힘을 다해야 했을 엄마의 고통을 저는 그저 제 답답함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여행 또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낯선 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엄마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라는 것을요. 가면 서로가 힘들까봐, 그래서 결국 저에게 폐가 될까봐 차마 가겠다고 말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저는 그때 왜 알지 못했을까요? 저는 서두르고 엄마는 느려지는 그 간극이 엄마에게는 얼마나 큰 서러움이었을까요?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신 후 저는 나름대로 엄마의 식사를 정성껏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드셔야 기운 차린다고들 하잖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국과 찌개는 물론이고 나물 반찬에 생선구이, 고기 반찬까지 냉장고에 반찬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딸아이도 엄마, 할머니랑 오시니 왜 이렇게 반찬이 많아졌어? 할머니 오니까 정말 최고다. 하며 칭찬할 정도였죠. 그렇게 제가 엄마를 위해 온 정성을 쏟아부었는데 엄마는 밥상에 앉기만 하면 영 시원찮았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기만 할 뿐 제대로 드시는 법이 없었죠. 제가 애써 차려드린 반찬들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기 일쑤였습니다. 대신 엄마가 찾으시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홍시나 말랑말랑한 떡 같은 것들이었죠. 엄마, 이것 좀 골고루 드세요. 제가 엄마 드시라고 이걸 다 했는데 왜 자꾸 밥은 안 드시고 간식만 드시려고 하세요? 속상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안 드시나 싶어 화가 나기도 했죠. 남편과 딸 앞에서 괜히 무안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제 꾸중에 그저 고개를 푹 숙이실 뿐이었습니다. 억지로 밥을 몇 숟가락 뜨는가 싶더니 이내 수저를 놓으셨죠. 저는 그때마다 편식도 저렇게 심하실까? 나이 드시면 입맛이 없다고는 하지만 너무 심하시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차려드린 밥상 대신 간식처럼 드시는 홍시나 떡으로 끼니를 때우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더 못마땅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드셔야지 저런 걸로 배를 채우려 하시니 영양 불균형이 올까봐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 강하게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엄마, 밥 좀 드세요. 저런 걸로 배 채우면 안 돼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엄마가 밥을 드시지 못했던 이유를요. 90이 넘은 나이에 이미 이가 많이 상하고 남아있는 이마저도 시큰거려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씹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요. 조금만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드셔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되지 않아 불편하셨다는 것을요. 제가 정성껏 차려드린 반찬들이 엄마에게는 그저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는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홍시나 떡을 찾으셨던 건 그게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나마 고통 없이 삼킬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딸에게 폐가 될까봐 미안한 마음에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며 죄송해 하셨을 엄마의 마음을 저는 그때는 왜 알지 못했을까요? 밥상 위의 그 침묵이 엄마에게는 얼마나 큰 서러움이었을까요?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신 후 밥상에서의 불편한 만큼이나 저를 당황스럽게 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으시고 조용하신 분이었는데 유독 TV만 보면 눈물을 쏟으셨죠. 어떤 날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면 조용히 훌쩍이셨고 또 어떤 날은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의 사연이 나오면 끝내 흐느끼셨습니다. 때로는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의 다큐멘터리를 보시다가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제가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또 소리 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TV 속에서 나이 든 여인이 홀로 남겨진 슬픔을 사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엄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도록 흐느끼고 계셨죠. 그 어깨는 너무나도 가늘고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또 질질 짜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자위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아요?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짜증과 날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데 엄마가 그렇게 청승맞게 울고 계시니 괜히 제가 더 민망하고 창피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남편도 힐끗 엄마를 쳐다보는 것 같아 저는 더욱 언짢았습니다. 엄마는 제 말에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으셨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될 치부를 들킨 것처럼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얼른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TV에서 시선을 피하셨죠. 그 순간 엄마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TV를 보실 때면 제 눈치를 살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울컥 치미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려 입술을 깨무시는 듯했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엄마의 그 눈물이 단순히 감수성이 예민해져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90평생 살아오신 정든 고향을 떠나 수십 년간 함께했던 친구들과 이웃들로부터 멀어져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한 딸의 집에 오신 엄마에게 TV 속 세상은 유일한 탈출구였으므려. TV 속 남편을 잃은 아내의 이야기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자 홀로 남겨진 당신의 서글픔이었을 겁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의 사연은 비록 오빠가 성인이 되어 떠났지만 먼저 자식을 보낸 어미의 비통함을 그대로 겹쳐 느끼셨을 테고요. 그리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은 어쩌면 딸 집에 얹혀 사는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여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을 겁니다. 누구 하나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 없고 어디 마음 편히 나설 수 있는 근거지조차 없었던 엄마에게 TV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토해내고 쌓인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고 그 작은 위로조차도 눈물 없이는 삼킬 수 없는 서러움이었음을 저는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딸이라는 제가 그 눈물마저도 죄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울면 딸에게 폐가 되겠지. 사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에 터져나오는 울음까지도 꾹꾹 눌러 담으셨을 엄마의 마음을 저는 왜 그때는 헤아려 주지 못했을까요? 이제 와 생각하니 그 어떤 비난보다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저의 무심하고 차가웠던 말들이 사무치게 후회됩니다. 그 서글픈 눈물조차 마음껏 흘릴 수 없었던 엄마의 시간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짓누릅니다.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신 후 저는 늘 엄마의 느린 걸음걸이가 답답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엄마, 좀 빨리 좀 봐요! 하고 재촉했던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발걸음은 더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오가실 때도 화장실에 가실 때도
마치 몸이 납덩이라도 된 듯 힘겨워 보였습니다. 가끔은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 작은 신음소리를 내시거나 벽을 짚고 겨우겨우 이동하시는 모습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제가 물으면 엄마는 늘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그저 나이 탓으로만 돌리셨죠. 저는 그때마다 나이 드시면 다들 저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병원에 데려가든 뭘 하든 할 텐데 괜찮다고만 하시니 저로서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과잉 걱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시는데 무릎을 잡고 한참을 끙끙거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엄마, 왜 자꾸 아프다고 하지 말고 좀 움직이세요. 그래야 관절도 안 굳고 더 건강해지죠. 하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제 잔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엄마는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못해 몇 발자국 걸으셨습니다. 휘청거리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저 게을러지면 안 돼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엄마의 괜찮아라는 대답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인내가 숨겨져 있었는지를요. 9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 엄마의 무릎은 이미 퇴행성 관절염으로 닳고 닳아 움직일 때마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고 계셨다는 것을요. 시큰거리는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 어깨 등 온몸의 관절이 쑤시고 아파서 한 걸음 떼는 것조차도 고통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무심하게 던졌던 빨리 좀 봐요! 움직여야죠! 같은 말들이 엄마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과 서러움이었을까요? 딸에게 짐이 될까봐 아프다는 말조차도 사치라고 여기셨을 엄마의 마음을 저는 왜 그때는 헤아려 주지 못했을까요? 딸의 눈치를 보며 아픈 몸을 이끌고 애써 걸으셨을 엄마의 그 발걸음이 이제 와서야 제 가슴에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며 괜찮다고만 하셨던 엄마의 묵묵한 인내가 제 마음을 저리게 합니다.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신 지 채 3년이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여전히 느린 걸음과 홍시만 찾던 식성, 그리고 TV만 보면 터져 나오던 눈물이 제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죠. 저는 여전히 답답해했고 가끔은 엄마에게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불평 섞인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차려드려도 달콤한 홍시를 내밀어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엄마, 왜 안 드세요? 이러다 기운 다 빠져요. 애를 태우며 권했지만 엄마는 그저 물 한 모금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고집이 또 시작됐네 하고 생각할 뿐 크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들 그러려니 했으니까요. 그렇게 엄마는 굽기를 끊으시더니 3일째 되는 날 새벽녘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그 흔한 병원 한번 가지 않으시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호련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치 당신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도 딸에게 짐이 될까봐 조심하셨던 것처럼요. 뒤늦게 죄송한 마음과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엄마는 제 곁에 안 계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2년이 흘렀을까요? 저는 여전히 엄마를 향한 미안함과 후회를 가슴 한구석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세상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희 모든 것이었던 남편까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남은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생각보다 큰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평생 저에게는 빚 한 푼 없는 깔끔한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결국 저희가 살던 집을 넘겨야 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갑자기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막막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홀로 살아갈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저희 잔소리를 피해 독립해서 살고 있었고 사실 제가 함께 사는 것에 썩 내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발로 독립해서 잘 살고 있던 외동딸의 집으로 들어가 얹혀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제 집에 오셨을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이죠.
빈손으로 딸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 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딸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제 발걸음이 10년 전 엄마의 뒷모습과 겹쳐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며 많은 것을 결정하고 통제했던 그 시절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이었는지를요. 그리고 세상의 무게가 이렇게나 버겁다는 것을요. 엄마가 짊어졌던 삶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야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느꼈던 답답함과 불편함, 그 모든 감정들이 부메랑처럼 저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딸의 집에 의지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딸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된 후 제 일상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익숙했던 제 집이 아닌 딸의 공간에서 저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딸은 여전히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딸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에게 답답함을 느꼈던 것처럼 딸도 저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힘들게 한 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딸은 손가락 하나로 척척 앱을 켜고 결제를 하고 복잡한 기능들을 능숙하게 다루었죠. 그런데 저는 작은 글씨도 잘 안 보이고 터치 한번 하는 것도 어찌나 어려운지 딸이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를 돌리는 법을 알려줬는데 앱을 켜서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버벅거렸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몇 번을 알려줬어요? 그냥 여기 누르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못하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했고 그때마다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봐야 늘지. 계속 안 하니 못하는 거. 라는 딸의 말에 저는 기가 죽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왜 이렇게 못하냐고 타박했던 그때처럼 이제 저 자신이 그런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모처럼 휴가를 내서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딸은 스킨스쿠버나 수상 스포츠 같은 활동적인 것을 하고 싶어 했죠. 저는 물에 들어가는 것도 무섭고 제 몸이 그런 격렬한 활동을 따라줄 리 만무했습니다. 딸아, 엄마는 그런 건 좀 무섭다. 그냥 바닷가나 거닐 짰구나. 제가 조심스럽게 거절하자 딸은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해봐야 늘죠. 계속 안 하니 못하는 거예요. 좀 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봐요. 딸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무섭고 두려워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딸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움직여야 건강해진다며 핀잔을 줬던 그때처럼요. 직장 생활로 바쁜 딸을 위해 저는 나름대로 정성껏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엄마를 모실 때처럼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었죠. 그런데 딸은 밥상에 앉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왜 맨날 똑같은 반찬만 해요? 그리고 제 입맛에는 좀 안 맞아요. 이렇게 못 낮출 거면 그냥 하지 마세요. 딸의 직설적인 말에 저는 그만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왜 골고루 안 먹냐, 간식만 먹냐며 속상해했던 그 말이 이제 딸의 입에서 저에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이 한순간에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딸의 밥을 차려주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딸은 제가 심심할까봐 전에 제가 다니던 서예 학원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엄마, 여기 서예학원 괜찮대요. 엄마 다니시던 곳이랑 비슷할 거예요. 등록해놨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딸의 호의에 고맙기도 했지만 막상 학원에 한번 가보니 역시나 제가 그곳에서 최고령자였습니다. 젊은 사람들 틈에서 어딘가 모르게 소외감을 느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딸 집에 얹혀 사는 제 처지를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사람들 눈치가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 다니다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는 그냥 안 다닐란다. 괜히 눈치가 보여서 불편하네. 그러자 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 그딴 눈치를 왜 봐요? 그냥 엄마 좋아서 배우는 건데. 나만 배울 거 배우고 즐기면 되지. 이상하다. 왜 그렇게 못해요? 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퍼뜩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제가 등록해줬던 한글 학원에 가기 싫어했던 이유를요. 엄마도 저처럼 그곳에서 최고령이었을 테고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초라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 편히 어울리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라는 걸요. 제가 좋다고 내민 손길이 엄마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고 눈치덩이였다는 것을 이제야 제가 직접 겪으며 알게 된 것입니다. 저녁에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TV 속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나오면 저희 지난 날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화로웠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죠. 엄마, 또 울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왜 맨날 그렇게 청승맞게 울기만 해요? 딸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사위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냐며 핀잔을 줬던 그 말이 이제 딸의 입에서 저에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느꼈을 서러움과 외로움이 이제야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습니다. 딸의 집에서 저는 모든 것이 서툴고 모든 것이 눈치 보였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제가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서글픈 일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딸의 집에서 보내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저는 매 순간이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얼마나 무심했고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를요. 저의 느려진 걸음, 서툰 손놀림, 그리고 쉽게 상처받는 마음이 과거 엄마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곤히 잠든 듯한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자 문득 아득한 옛날, 제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딸아이만 했을 때 엄마는 저를 품에 안고 재우시곤 했죠. 그때 제 기억 속에 선명한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명딸이라며 그 누구보다 저를 예뻐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셨던 엄마. 밤늦도록 저를 품에 안고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그 목소리. 한여름 밤, 잠결에 이불을 걷어차면 혹여나 배탈이 날까봐 차가운 배에 따스한 이불을 살포시 덮어주시던 엄마의 손길. 그 모든 순간순간에 엄마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제가 딸을 바라보며 깨닫고 있었습니다. 생각은 결혼 후로 이어졌습니다. 신혼 초 남편과 크게 싸운 뒤 친정으로 전화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서럽게 울면서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하고 엉엉 울자 엄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발대발하셨죠. 그 김서방 이 나쁜 놈이 우리 딸 힘들게 해. 언제든지 와라. 엄마가 지켜줄 테니까.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두 팔 걷어붙이고 내 편을 들어주던 엄마. 그때는 그저 엄마의 당연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감싸 안아주셨던 엄마였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딸에게 의지하게 된 지금, 그렇게 무심하게 떠나보낸 엄마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왜 엄마가 제 곁에 계실 때는 그 사랑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동안 엄마가 제게 보내준 그 깊고 넓은 사랑을 당연하게만 여기고 소중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엄마의 느려진 걸음을 답답해하고 아픈 몸을 이해하지 못했고 외로운 눈물을 청승맞게 여겼습니다. 제가 차려드린 밥상조차 제대로 드시지 못했던 엄마의 고통을 외면했고 낯선 곳에서 느끼셨을 엄마의 두려움과 눈치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엄마와 똑같은 처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엄마의 그 서글픈 마음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다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엄마의 그 따뜻한 품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엄마의 품에 안겨보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단 한 번도 저에게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순간 딸에게 폐가 될까봐, 딸을 힘들게 할까봐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셨던 겁니다.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도 그렇게 조용히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셨던 겁니다. 엄마. 텅 빈 거실에서 저는 흐느끼며 엄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엄마의 사랑 앞에서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함께 깊은 후회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문득 엄마가 잠들어 계신 납골당에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 작은 사진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미안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엄마.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딸의 집에서 보낸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면서도 가장 큰 깨달음을 안겨준 나날들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 후회 속에서 머무를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향한 곳은 엄마가 잠들어 계신 납골당이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납골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지만 제 눈에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고단함이 보였습니다.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엄마의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못난 딸이었는지. 엄마 마음을 이렇게나 몰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나 미련해서 엄마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르는 눈물과 함께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모든 회한과 죄책감,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을 눈물과 함께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엄마, 미안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엄마,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힘과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납골당을 나서면서 제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비록 뒤늦은 깨달음이었지만 이제라도 엄마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제게 남은 엄마의 사랑을 이제는 제가 제 딸에게 돌려줘야 할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집에 돌아와 저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알려줄 때면 이제는 한숨 대신 천천히 엄마 이해할 때까지 다시 알려줘. 고마워, 딸아. 하고 말했습니다. 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딸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반찬을 고집하는 대신 오늘 뭐 먹고 싶니?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해줄게. 하고 물었습니다. TV를 보다가 딸의 잔소리를 듣는 대신 딸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이며 우리 딸, 오늘도 수고했어. 힘든 일 있었니? 하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딸의 짜증 섞인 말투 속에서도 나를 위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엄마의 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듯이 언젠가 제 딸도 저의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올 수도 있고 영원히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야 엄마의 서글펐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깊고 넓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으니까요. 엄마, 그때 엄마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이제는 제가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